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자 하나가 내 모든 걸 앗아갈 줄은 몰랐습니다. 평생 바보처럼 살던 아내의 무서운 반격.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진 그날의 이야기,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상철의 은퇴식 날, 명숙은 남편이 받아온 공로패보다 그가 이제 매일 집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더 무거웠습니다. 30년 세월 동안 상철은 명숙에게 한 번도 따뜻한 밥상을 차려달라는 말 대신 당연하다는 듯 수저를 들 뿐이었습니다. 명숙은 그게 가장의 권위이고 아내의 미덕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여보, 이제 퇴직도 하셨으니 우리 제주도라도 한번 다녀올까요? 당신 고생 많았잖아요. 명숙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상철은 숟가락을 탁 놓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 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데 여행 소리가 나와? 퇴직금 그거 얼마나 된다고? 앞으로 시골 가서 풀 뜯어먹고 살아야 할 판국이야. 상철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명숙은 무안함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퇴하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지만 남편은 오히려 더 예민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9시가 되면 상철은 마치 출근이라도 하듯 양복을 차려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명숙이 청소기를 돌리는 소리, 물 끓는 소리 하나하나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수가, 너는 애가 독립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반찬을 이렇게 많이 해? 이거 다 돈이야, 돈. 나 이제 벌이 없는 사람인 거 몰라? 상철은 명숙을 이름 대신 너라고 부르며 가계부를 가져오라 닥달했습니다. 명숙은 기가 막혔습니다. 평생 제 옷 한 벌 제대로 사지 않고 아낀 돈으로 자식 키우고 집까지 마련했는데 이제 와서 자신을 식충이 취급하는 남편의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어느 오후 상철이 잠시 욕실에 들어간 사이 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명숙이었지만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상철의 밤, 외출과 비밀번호까지 걸어둔 잠금 화면이 영 찜찜했습니다. 마침 화면 위에 뜬 문자 메시지 하나가 명숙의 눈을 찔렀습니다. 상철 씨, 이번 달 입금이 좀 늦네. 애 학원비 보내야 하는데. 명숙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입금이 늦는다니? 애 학원비라니? 상철은 분명 퇴직금이 얼마 되지 않아 생활비도 아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던 사람입니다. 명숙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충격을 억누르며 화장실 문 너머로 들리는 물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30년 평온했던 명숙의 성벽에 커다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곁에서 천하태평하게 코를 골며 자는 상철의 얼굴이 생경했습니다. 30년을 맞대고 산 얼굴인데 그 가죽 너머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명숙은 다음날 아침 남편이 운동하러 나간 사이 서재 책상 깊숙한 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근처에도 못 오게 하던 상철의 성역이었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 뭉치 사이에서 낡은 통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명숙의 이름도 가족 공용 계좌도 아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넘기자 매달 일정하게 빠져나간 거액의 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학원비, 생활비, 그리고 이름 모를 여자의 이름. 명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자신이 마트에서 100원이라도 아끼려 전단지를 뒤질 때 상철은 그 돈으로 누군가의 삶을 온전히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갑작스러운 외침에 명숙은 통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느새 돌아온 상철이 서슬퍼런 눈으로 명숙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이 돈들 다 어디로 간 거야? 당신 퇴직금 없다고, 우리 이제 굶어 죽는다고 나 들복 같잖아. 상철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성큼성큼 다가와 명숙의 손에서 통장을 낚아챘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미쳤어? 남의 서랍을 왜 뒤져? 내가 내 돈 관리하겠다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그저 주는 대로 먹고 살면 되는 사람이야. 어디서 감히 가장의 뒷조사를 해? 가장, 당신이 정말 우리 가족의 가장이었어? 나 몰래 딴살림 차린 여태까지의 세월이 그게 가장이 할 짓이야? 말 함부로 하지 마. 그냥 좀 도와준 거야. 예정 생각해서 불쌍한 사람 거둔 건데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너처럼 집에서 편하게 살림만 한 여자가 바깥을 돌아가는 사정을 알아? 상철의 말은 명숙의 심장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30년의 헌신이 집에서 편하게 산 세월로 치부되는 순간 명숙은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상철은 통장을 챙겨 들고 거칠게 방을 나갔습니다. 명숙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울함보다 더 큰 것은 배신감이었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항아리가 사실은 밑바닥부터 처참하게 깨져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명숙은 퉁퉁 부은 눈을 닫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더는 울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철은 이미 돈을 빼돌릴 준비를 하고 있었고 명숙을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휴대폰을 들어 딸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전보다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지혜야, 엄마 좀 도와줘야겠다. 아무래도 내 아빠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명숙은 창밖의 마른 나무가지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는 순종적인 아내로 남지 않겠노라. 부서진 항아리의 파편을 모아 남편의 발밑에 돌려주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명숙이 선택한 지옥 같은 현실에서의 첫 번째 결심이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상철은 그날의 일을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명숙을 정신 이상자 취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아 있어도 두 사람 사이에는 거대한 벽이 세워진 듯 정적만 흘렀습니다. 상철은 보란듯이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에 내려갈 준비를 서두르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당신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내일 부동산 가서 이 집 내놓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시골 내려가서 조용히 살면 다 해결될 일이야. 자꾸 토 달지 마. 상철은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한 채 툭 내뱉었습니다. 명숙은 부엌 한편에서 마른 행주로 식탁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대꾸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평생을 읽어온 보금자리가 남편의 말 한마디에 먼지처럼 흩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가진 것은 30년 된 낡은 냄비들과 해진 옷가지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경제권과 명의는 상철의 손에 쥐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명숙은 딸 지혜를 만났습니다.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은 명숙은 지혜가 내민 서류들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지혜는 엄마의 거친 손등을 덮어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저지른 일들 증거 다 모아야 해. 퇴직금 빼돌린 내역이랑 그 여자한테 보낸 송금 기록. 내가 변호사 친구 통해서 확인해보니까 이거 재산 분할할 때 아주 중요하대. 엄마 30년 세월 그냥 버려지는 거 아니야. 지혜야,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내 아빠 저렇게 서슬이 펄언데 내가 감히 이혼 소리를 꺼낼 수 있을까 싶다. 명숙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평생 순종이 미덕인 줄 알고 살았던 여인에게 법과 소송은 너무나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참으면 아빠는 그 돈 다 쓰고 엄마를 길거리에 나앉게 할 사람이야. 지금 안 움직이면 엄마 인생은 정말 남편 뒤처리만 하다 끝날지도 몰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숙은 시장통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이 오늘따라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철이 길 건너편에서 낯선 중년 여성과 다정하게 웃으며 차에 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명숙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돈이 없다며 생활비를 깎고 시골 가서 고생하자던 남편의 얼굴에는 명숙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가슴을 부여잡고 골목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끝바닥에서 명숙은 비로소 단단한 결심 하나를 움켜쥐었습니다. 상철이 시골행을 서두르는 이유가 자신을 고립시키고 제멋대로 살기 위함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당신이 원하는 대로 시골에 가는 척 해주마. 하지만 그곳은 당신의 은퇴지가 아니라 당신의 오만이 무너지는 자리가 될 거야. 명숙은 집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상철의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고기를 구워 올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쌈채소를 정갈하게 씻어 놓았습니다. 상철은 명숙의 고분고분한 모습에 안심한 듯 평소보다 기세등등하게 밥을 먹어치웠습니다. 명숙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며 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자유로 가는 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바다는 이토록 고요한 법일까요? 명숙은 아침 일찍 지혜의 손을 잡고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빌딩 숲 사이 높은 층에 위치한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생 아파트 단지와 시장통만 오가던 명숙에게 그 풍경은 생경하면서도 묘하게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정명숙님, 걱정하지 마세요. 30년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법적으로도 당당한 노동입니다.
남편분의 퇴직금과 아파트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어도 명숙님의 기여도는 50%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차분한 설명에 명숙은 처음으로 숨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30년 세월을 노동이라 인정받은 것이 태어나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철에게는 그저 집에서 노는 여자였던 자신이 법 앞에서는 당당한 권리자라는 사실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명숙은 변호사가 건넨 서류를 꼼꼼히 살피며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참 바보같이 살았지? 내 이름 석자 지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 아니야, 엄마. 이제라도 찾으면 돼. 아빠가 시골집 계약했다고 큰 소리 치는데 그 집 잔금 치를 돈 없을 거야. 우리가 이미 가압류 신청했으니까. 지혜는 엄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와 근처 작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명숙은 가방 속에 든 법적 서류들이 마치 든든한 방패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철이 만든 덫에서 우아하게 걸어 나오는 일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숙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은 그저 시골로 갈 짐을 챙기는 줄 알고 콧노래를 부르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명숙은 그런 상철의 뒷모습을 보며 예전처럼 화가 나거나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를 적으로 돌린 남자의 최후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명숙은 조용히 자신의 옷가지와 몇 권의 책, 그리고 지혜가 어린 적 그려준 그림들을 작은 박스에 담았습니다. 이 짐들은 상철이 말하는 시골집이 아니라 지혜가 미리 구해둔 명숙만의 작은 오피스텔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명숙은 상철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나랑 시골 내려가서 살고 싶은 거 맞아? 당신 혹시 나한테 미안한 마음은 없어? 상철은 쌈을 입에 가득 넣은 채 웅얼거렸습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내가 다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시골 공기 마시고 살면 병도 안 걸려. 잔말 말고 이삿짐이나 잘 챙겨. 명숙은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체념이 아닌 확실한 작별의 인사였습니다. 상철은 끝내 명숙이 내민 마지막 화해의 손길을 걷어찼습니다. 이제 명숙에게 남은 것은 두려움이 아닌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마주할 온전한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명숙은 처음으로 상철보다 먼저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드디어 이삿날이 밝았습니다. 상철은 이른 아침부터 들뜬 표정으로 이삿짐 인부들을 체근했습니다. 시골에 내려가기만 하면 명숙을 더 완벽하게 통제하고 몰래 빼돌린 돈으로 자신만의 낙원을 누릴 생각에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지요. 하지만 명숙은 평소와 달리 정갈한 외출복 차림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가만히 상철을 지켜보았습니다. 너 뭐 하고 있어? 빨리 서두르지 않고. 트럭 곧 출발한다니까. 상철의 호통에도 명숙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탁자 위에 노란 서류 봉투 하나를 밀어놓았지요. 상철이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 속 서류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혼 소장과 함께 상철이 빼돌린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문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상철의 목소리가 홀사납게 떨렸습니다. 명숙은 차분하게 상철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상철아, 우리 30년 살았지. 그동안 내가 내 이름을 불러준 적이 몇 번이나 있었니? 너한테 나는 그저 공짜로 집 지키는 사람일 뿐이었잖아. 내가 시골에 지었다는 그 집, 이제 잔금 못 치러. 내가 내 재산 절반에 가압류 걸었거든. 상철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법적인 절차는 끝난 뒤였습니다. 명숙은 상철이 당황해하는 사이 자신의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이삿짐 트럭은 상철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명숙이 새로 마련한 작은 안식처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상철은 마당에 주저앉아 허망한 표정으로 떠나가는 명숙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 달 뒤 명숙은 도심 귀퉁이의 작은 상가 건물 1층에 자리 잡았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갈한 나무 간판에는 명숙의 정원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지요. 평생 남의 입맛에 맞춘 밥상만 차려오던 명숙이 이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꽃차와 손수, 구운 과자를 내놓는 공간이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따스한 오후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명숙은 정성껏 우려낸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6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얻게 된 온전한 자유.
명숙의 얼굴에는 은은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오늘 꽃들이 참 예쁘게 피었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딸 지혜의 목소리에 명숙의 하루가 활짝 피어납니다. 인생의 가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했지만 명숙의 진짜 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그림자가 아닌 정명숙이라는 이름 석자로 당당히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그녀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계절이었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이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